제가 예전에 홍콩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엄마가 집에서 아침을 해서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이고 학교를 보냅니다. 이게 뭐 한두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의 거의 모든 집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준비를 해서 아이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콩은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온 가족이 다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출근하고 학교에 갑니다. 왜 그럴까? 이걸 왜 사 먹지? 처음에는 홍콩 엄마들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바빠서 그런 거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젊었을 때는 대기업 임원으로 있다가 퇴사를 하면 마지막에 치킨집 차린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만큼 치킨집 개업 열풍이 있었습니다. 공무원을 했든 대기업에 다녔든 중소기업에 다녔든 아니면 IT 회사 개발자든 또는 공대를 나왔든 문과를 나왔든 마지막 공식은 모두가 치킨집 사장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거였는데요. 참 우픈 이야기입니다. 2022년 말 기준 전국 치킨집 가맹점 수가 32,000여 개로 나왔습니다. 코로나 시기를 지나면서 21년에 비해서 치킨집 가맹점은 15.4%나 증가했습니다. 참 신기하죠. 장사가 안 돼서 힘들다던 그 시기인데도 불구하고 줄어든 게 아니라 오히려 늘어났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분석 발표하는 가맹사업 현황 통계 자료를 보니까 2021년 말에 우리나라 외식업 가맹점 수가 16만 7,400개가 넘었습니다. 2020년 1년 전 대비 24%나 폭증했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 문 닫는 곳도 많았지만 한쪽에서는 문을 여는 곳도 많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자, 2012년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일 뿐만 아니라 증가율도 역대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는데, 다른 체인점도 많이 늘어났지만 치킨집도 정말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치킨집이 이렇게 늘어나니까 당연히 매장당 매출은 그만큼 많이 줄어들겠죠. 전국적으로 치킨집 매출이 많은 지역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바로 직장이 많다, 이겁니다. 일자리가 많은 지역, 직장인이 많은 지역이 치킨집 매출도 높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매출이 최근에 뚝 떨어졌죠. 치킨집들의 연평균 월 매출을 확인해 보니까 2019년에는 월 1,082만원, 2020년에는 888만원, 2021년에는 565만원, 이렇게 계속 줄어들다가 2022년에는 699만원으로 살짝 올라왔긴 했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영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울 만큼의 매출이죠. 이 정도 매출을 올리면은 임대료 내고 나면 그야말로 남는 게 하나도 없다. 오히려 임대료는 대출 받아내야 되는 지경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물론 잘 되는 가맹점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직장인이 많은 중구의 소공동, 을지로, 명동의 경우는 매출이 6천만 원에서 한 1억 단위가 넘는 것도 있습니다. 지방의 경우도 경북 구미시가 거기 양포동의 경우 6천만 원대의 매출이 나오고 있지만 또 전반적으로 보자면 매출이 평균적으로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매출은 줄어들고 점포수도 많이 늘어서 경쟁이 치열하죠. 여기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있는데, 바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배달비입니다. 특히 배달 비중이 높은 치킨이나 피자 이런 거, 가성비가 높은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들은 이 오른 배달비로 인해서 정말 마음고생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수제 버거를 파는 땡땡버거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 8월까지 폐점한 점포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68.7%, 거의 70%가 폐점이 늘어났습니다. 또 다른 수제 버거 브랜드 땡땡땡버거가 있는데요. 지난해 폐업한 곳이 130%나 늘어났습니다. 30곳이 넘는 점포들이 폐업을 했는데, 고물가로 인해서 장사가 안 되는 것도 버티기 어렵지만 여기에 배달비가 비싸다 보니까 한계 상황까지 몰려서 이제 폐업을 하자라는 점포들이 속도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배달의 민족이 지난 8월 9일에 중개 수수료를 기존 6.8%에서 9.8%로 3%포인트 인상을 했습니다. 중개 수수료를 이렇게 올리는 대신 또 배달비는 3,300원이던 업주 부담을 2,900원으로 살짝 내려줬는데요. 수수료가 이렇게 비싸면 장사를 해도 남는 게 없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음식점의 최대 값은 누굽니까? 배달 앱이 됩니다. 자, 2만원짜리 메뉴를 하나 팔았다고 치면 재료비 50%를 빼고 배달 중개 수수료를 내고 또 라이더 비용을 내고 남는 것은 한 10% 정도 남짓인데, 10%씩 남겨서 매출을 모아서 결국 또 뭘 냅니까? 임대료를 내야 되죠. 그것도 인건비 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주 입장에서는 남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장사만 하고 있다,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맘스터치 버거는 맛을 인정받아서 점포수가 한때 크게 늘었었습니다. 그런데 맘스터치의 매출 비중을 보면 전체 매출 중에 배달 매출 비중이 한 40% 정도 되는데요. 맘스터치만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비슷한 형태의 프랜차이즈들은 대다수가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객단가가 낮은 저가형 프랜차이즈 경우는
박리담에 많이 팔아야지 영업이 되기 때문에 배달 단건에 적용되는 수수료 인상이 정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겠죠. 이거 정말 장사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예전에 사람들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직장 다니다가 힘들면 아유 그냥 때려치우고 뭐 장사나 하지 뭐 이런 말들을 했는데 장사를 너무 쉽게 생각했었습니다. 저도 사실 장사를 여러 번 해서 실패를 해봤습니다. 정말 아무나 하는 게 장사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대박이 터진 집도 운이 좋아 터진 게 아니라 남들이 생각지 못한 피나는 노력을 해서 얻어진 결과라고 봐야 됩니다. 우리 소상공인 여러분 정말 대단하신 겁니다. 자, 배달료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중개 수수료가 오르면 또 뭐가 오릅니까? 바로 음식 가격이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달 앱의 수수료가 이렇게 올라가면서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정말 불가피하게 배달 앱에서 판매하는 그 판매가에 한해서 가격을 올리는 것도 요즘 늘어나고 있죠. 실제로 KFC, 파파이스 이런 대형 프랜차이즈들이 배달앱 수수료 부담에 따라서 배달 메뉴는 매장에서 파는 것보다 가격을 좀 더 비싸게 받는 이중 가격제를 도입했습니다. 소비자가 추구하는 그 편리함, 여기에 가격은 더 오르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되면 결국 소비가 줄어들게 됩니다. 소비가 줄어들면 경기 역시 돌지 않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또 다른 곳은 또 대박이 났습니다. 식자재를 직접 사다가 요리를 해먹는 게 다시 늘어나고 있는데요. 그 덕에 지난해 식자재 마트의 매출을 보니까 사상 처음으로 1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엄청난 성장입니다. 전통시장과 또 소상공인들을 돕고자 대형마트에 영업 제한을 줬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고금리, 고물가에 늘어나는 외식비 감당이 어렵게 되자 다시 또 이렇게 식자재 마트가 엄청나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자료를 보니까 국내 3대 식자재 마트 업체인 식자재 왕도매 마트, 또 세계로 마트, 장보고 식자재 마트 이 매출의 합계가요 2014년도에는 3,200억 원이 조금 넘었었는데 23년 작년에 보니까 와, 한 9년, 10년 만에 1조 680억 원으로 3.2배나 급증했습니다. 자, 식자재 마트라는 게 뭐냐면 유통산업 발전법에 대형마트 규제를 받지 않는 면적 3,000제곱미터 미만의 매장을 말합니다. 도매처럼 가격이 저렴하고요. 또 24시간 영업을 하는 곳이 많습니다. 온라인 판매도 되고요. 전화 배송도 됩니다. 그리고 1인 가구 수요에 맞게 적은 분량의 상품도 배달을 해주는 곳인데 지난번에 어떤 뉴스를 보니까 참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식자재 마트에서 100원 삼겹살을 내걸었습니다. 또 소불고기 세근이 10,000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다 이런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정말 그때 이 일대가 난리가 났었습니다. 새벽부터 줄 서고 막 난리가 났었죠. 식자재 마트는 이렇게 미끼 상품 전략으로 소비자들을 끌어들입니다. 100원 삼겹살을 홍보해서 내장객을 많이 오게 한 후에 다른 상품들도 소비하게 하는 것이죠. 저도 사실 식자재 마트를 가끔 이용합니다. 가격도 정말 다른 곳에 비해서는 싸죠. 이렇게 우리나라는 뭔가 외식비가 비싸면 집에서 직접 해먹는 식자재를 사서 해먹는 것이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음식 문화가 좀 바뀌어가는데 그런데 우리나라와는 전혀 반대인 경우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홍콩에 갔을 때 정말 깜짝 놀란 것이 있는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낼 때 엄마가 집에서 아침을 해서 먹이고 학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집 앞에 식당에서 밥을 사 먹이고 학교를 보냅니다. 이게 한두 집만 그런 게 아니고 대다수의 거의 모든 집들이 이렇게 합니다. 우리나라 엄마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밥 준비를 해서 아이에게 밥 한 숟가락이라도 더 떠먹여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콩은 그게 아니라 아침부터 온 가족이 다 밖에 나가서 사 먹고 출근하고 학교에 갑니다. 왜 그럴까? 이걸 왜 사 먹지? 처음에는 홍콩 엄마들은 맞벌이 하는 부부들이 많기 때문에 바빠서 그런 것보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사는 집이 좁아서 그런 것이었습니다. 세계에서 부동산 값이 가장 비싸기로 유명한 홍콩이다 보니까 집들이 정말 좁은 편인데요. 가끔 뉴스에도 나오지만 집들이 정말 좁습니다. 그리고 방을 나누는 것도 우리처럼 벽이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 방과 안방, 부모 방들이 커튼 하나로 쳐져서 여기는 아이방, 여기는 부모방, 또 여기는 거실 이렇게 여러 가지 방을 커튼 하나로 이렇게 나누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주방 역시 좁아서 요리하기가 충분하지 않고 또 식사를 밖에서 해결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맛집이 많은 거죠. 홍콩의 어떤 주거용 건물의 경우는 주방이 아예 없는 건물도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외식 문화가 발달한 게 아닌가. 그래서 값도 싸고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 미식의 나라가 되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는 외식비가 비싸기 때문에 백종원 씨처럼 음식 잘하는 남자가 집밥 해줄 때 멋있어 보이고 실제로도 멋있습니다. 이래서 백종원이라는 분은 여자분들의 우상이 아니라 남자들의 우상이 되었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비싸지면서 건물 임대료가 비싸고 또 인터넷으로 모든 것이 해결되는 이 시대에 저렴한 식자재를 사다가 직접 해먹는 열풍이 지금 다시 불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상가들을 보면 모두가 부동산 중개소만 1층에 가득 찼죠. 그동안 많이 보이던 세탁소나 치킨집, 꽃집 이런 것은
1층을 피해서 지하나 2층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떤 새 아파트의 단지 내 상가를 보니까 1층에 점포가 한 20여 개가 있는데 한 10개가 부동산 중개소가 있고 한 2개가 편의점이 있고 나머지 8개에서 한 10개는 공실이었습니다. 한 1년, 2년째 계속 공실이었습니다. 퇴근 후에 동네 치킨집에 모여서 생맥주 500cc 마시던 그 추억, 부동산 거품과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편의점 개수가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전국적으로 52,168개가 있습니다. 더 기가 막힌 거 하나 알려드릴까요? 그 편의점보다 많은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건설업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 89,933개가 있습니다. 고금리로 인해서 폐업도 많이 늘어났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더 늘어났습니다. 이 가운데 도급만 하는 페이퍼 컴퍼니도 아주 많이 있죠. 배달 매출로 매출이 오르다 보니까 중개 수수료에 발목 잡힌 치킨집처럼 부동산도 단계별로 너무 나뉘어서 발주가 되다 보니까 거품이 아주 많습니다. 요즘은 정말 어느 분야 하나 쉬운 곳이 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는 늘 기회를 또 만들어 옵니다. 위기를 위기로 보지 마시고 이걸 뛰어넘는 우리 구독자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소상공인 여러분들 요즘 정말 힘드실 텐데 힘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응원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